손 안에 이게 뭐지? 식물인간이 된 장모의 손 안에서 꾸깃꾸깃 접힌 쪽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흐릿하고 떨리는 글씨로 한서방 나 좀 살려줘. 7층 약. 말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는 사람이 남긴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를 받아든 남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왜 쓰러졌는지, 누가 자신을 이 상태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데 왜 남편도 아니고 하필 사위였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올 한 해 복이 가득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사위 한철민은 35살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눈빛이 깊은 남자였습니다. 말수도 적고 웃음이 많이 줄어든 채 혼자 살아온 사람 특유의 조용함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가 혼자가 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아내 소연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채 4년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철민은 그날 이후로 웃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없는 집에서 아내가 쓰던 컵으로 물을 마시고 아내가 좋아하던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장모 김정희 여사는 그런 철민을 내내 걱정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장모는 사위를 먼저 챙겼습니다. 밑반찬을 만들어 문 앞에 두고 가기도 했고 명절이면 조용히 전화를 걸어 밥은 먹고 지내냐는 말 한마디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철민을 부르는 호칭은 언제나 한서방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그 호칭이 철민은 사실 좋았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아내 소연의 흔적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점점 처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장모를 볼 때마다 소연이 생각났습니다. 눈매가 닮았고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이 닮았습니다. 그 닮음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민은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방문을 끊고 명절 인사도 짧은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습니다. 장인 박동식은 처음부터 한철민을 썩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사위가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딸을 데려간 남자에 대한 배타심이었는지 장인은 언제나 철민을 향해 다정함 따윈 없었고 딱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소연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소연이 떠난 뒤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조의를 표하는 자리에서도 장인의 눈은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철민은 그 눈빛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남이구나.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작은 무역 관련 회사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소연의 사진을 한번 바라보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처가집 식구들의 사는 이야기는 기억 속 멀리 묻어둔 채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철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이기에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자신도 모르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기 혹시 한철민 씨 되시나요? 여기는 성심병원인데요. 철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등록된 번호로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질 않으셔서요. 혹시 김정혜 씨 사위분 맞으신가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사위 맞습니다. 장모님이 왜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세요.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철민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록된 보호자는 장인일 텐데 왜 연락이 닿지 않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에게 전화가 왔을까? 철민은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발은 이미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철민은 안내 데스크로 빠르게 걸어가 김정희 이름을 댔습니다. 간호사가 잠깐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 서서 응급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튼 사이사이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형광등 불빛은 하얗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소연이 떠나던 날도 이런 불빛이었습니다. 철민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교통사고였다고 했습니다.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고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로 옮긴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식 회복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동의서 몇 가지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남편분과 연락이 전혀 되질 않아서요. 병원 입원 당시에 뵈고 남편분을 만나질 못해서 사위분께 연락드렸습니다. 철민은 의문이 가득 담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인어른한테는 계속 연락해 보신 거죠? 네, 등록된 번호로 수십 번을 드렸는데 받지를 않으세요.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일단 임시 보호자로 서류에 서명을 하고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면회는 짧게만 허용되었습니다. 철민이 중환자실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장모는 침대에 누워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고 모니터 위 심박수 숫자가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5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장모의 얼굴은 작고 창백했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처음 처가집에 데려갔던 날 장모는 손수 만든 잡채와 갈비찜을 상 가득 차려놓고는 많이 먹어요. 한서방하며 연신 철민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철민은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말하고 손을 뻗어 장모의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바닥 안쪽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장모의 손 안에 무언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손가락을 풀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꾸깃꾸깃 여러 번 접힌 작은 종이였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흐릿하고 떨린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한 손으로 눌러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글자가 비뚤어지고 겹쳐 있었지만 내용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서방 나 좀 살려줘. 7층 약. 철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쓴 글씨였습니다. 말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 의식이 남아있던 그 짧은 순간에 이 쪽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줄 사람으로 떠올린 이름이 한서방이었습니다. 왜 남편이 아닌가? 왜 하필 나인가? 그리고 7층 약이란 대체 무슨 뜻인가? 철민은 쪽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모의 손을 다시 두 손으로 감싸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모니터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장인 박동식이 병원에 나타난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철민은 병원 복도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2잔 마셨고 쪽지를 꺼내 들여다보는 것을 서너 번 반복했습니다. 7층 약. 그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장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5세지만 다부진 체격 잘 다린 셔츠,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박동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가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장인어른, 어젯밤에 연락이 안 되셔서. 박동식은 철민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이나 당황함 같은 것은 얼굴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불편한 상황을 처리하러 나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어. 진동도 못 들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동식은 곧장 담당 의사를 찾았습니다. 철민은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장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됐네. 그만 가보게. 고생했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됐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마치 부탁받은 일을 처리한 심부름꾼에게 건네는 말 같았습니다. 철민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장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박동식은 의사와 면담을 마친 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더니 서류 몇 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권한 이양 관련 문서, 후견인 신청 안내문 같은 것들도 보였습니다. 철민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내가 저 안에 누워 있습니다. 아직 의식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챙기는 것이 보험 서류와 후견인 서류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인이 병실과 멀리 떨어진 복도 창가 쪽으로 걸어가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판기 앞에 서는 척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복도 끝까지 울리는 조용한 공간에서 몇 마디가 흘러들었습니다. 그쪽 실수 없도록 하세요. 깨어나면 다 끝납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깨어나면 다 끝난다. 의식을 잃은 아내를 두고 남편이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걱정하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저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 아내가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자판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음료나 골라 눌렀습니다. 음료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손에 쥐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쪽지의 글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서방 나 좀 살려줘. 7층 약. 장모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사고로 쓰러진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남편이 아닌 사위라는 것도. 철민은 음료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7층이었습니다. 어떤 층인지 먼저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7층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제실, 조제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철민은 그 안내판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곳이구나. 철민은 그날 병원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7층 안내판을 확인한 뒤 다시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를 정리하려 했지만 생각은 자꾸 뒤죽박죽 복잡했습니다. 장모가 쪽지를 남긴 것, 장인이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은 것, 보험 서류를 먼저 챙긴 것, 가리고 복도에서 들린 그 한마디, 깨어나면 다 끝난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확신하기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철민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보다 증거를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병동이 조용해지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중환자실 앞을 지나다 철민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야간 근무 간호사였습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32살쯤 되어 보이는 눈이 맑고 조용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이 시간까지 계셨어요? 사위입니다. 그냥 자리를 못 떠나겠더라고요. 서유진은 잠깐 철민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은 내일 아침 9시부터예요. 오늘은 들어가시기 어렵고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유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철민이 낮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상태가 원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기도 하나요? 서유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참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거의 들릴 듯
말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치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약을 쓰느냐도요. 그 말이 보통의 의학적 설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서유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유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철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로비 구석 카페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장모의 남동생 철민에게는 처삼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56살,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목소리가 큰 편인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그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서방, 나 누나한테 연락받은 거 있어. 철민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고 나기 전날 밤에 전화가 왔어. 목소리가 이상했어.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겁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누나가 그러더라고. 요즘 집에 있기가 너무 무섭다고. 자기가 잘못되면 한서방한테 연락하라고. 카페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 철민은 안쪽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김태수는 쪽지를 들여다보다가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이게 누나 글씨야. 어디서 난 거야? 장모님 손 안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7층 약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 카페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서유진이었습니다. 퇴근 복장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든 채 망설이듯 서 있었습니다. 철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유진은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층은 약재실이 있는 층이에요. 일반 보호자는 갈 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서유진이 잠깐 주변을 살피고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 투약 기록에 제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처방 흐름이 아니에요. 말씀드려야 하나 계속 고민했는데 서유진은 테이블 위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더 이상 혼자 덮어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매형 멱살부터 잡고 싶은 마음 저도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장모님 못 살립니다. 감정으로 덤비면 증거만 없어집니다. 장모님 살리려면 지금은 조용히 확실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김태수는 주먹을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의 공조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유진이 처음 투약 기록의 이상함을 눈치챈 것은 장모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중환자실 환자의 투약은 철저하게 기록됩니다. 어떤 약을 몇 시에 얼마나 투여했는지, 처방을 내린 의사가 누구인지, 약을 수령한 간호사가 누구인지까지 모두 남습니다. 그 기록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장모 김정희의 투약 기록에는 확인 절차 없이 넘어간 부분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서유진은 야간 근무 중 그 부분을 발견하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재 오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상 기록을 발견한 순간 그것이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처방은 뇌 손상 후 신경 회복을 돕는 약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나흘째부터 처방에 없던 약물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강한 진정 성분이 포함된 신경 억제 계열의 약이었습니다. 회복을 돕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는 종류의 약이었습니다. 서유진은 그 자료를 조심스럽게 복사해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서유진이 복사한 투약 기록 2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철민과 김태수는 나란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 두 사람을 위해 서유진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 약이요. 원래 처방에 없던 겁니다. 이 계열 약물이 장기간 투여되면 의식 회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뇌 손상 환자한테는요. 김태수가 낮게 신음했습니다. 그럼 이게 일부러? 아직 단정은 못해요. 하지만 이 약의 수령 기록을 보면요. 서유진이 손가락으로 기록의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7층 약재실에서 반출된 시간이 여기 찍혀 있어요. 오후 2시 40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병원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서유진은 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보호자 박동식 씨가 그날 오후 2시에 병원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3시 넘어서 나가셨고요. 테이블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약이 반출된 시간과 장인의 병원 체류 시간이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철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CCTV는 확인이 됩니까? 7층 약재실 앞 복도 CCTV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병원 보안팀 쪽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소문이 날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서유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병원 내부에 저랑 친한 원무과 직원이 한 명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부탁해 볼 수는 있어요. 보장은 못하지만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서유진이 확보한 7층 복도 CCTV 캡처 사진 몇 장이 철민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이 7층 복도에 서서 흰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나오진 않았지만 단단한 체격과 빗어넘긴 머리가 박동식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철민은 사진을 한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장인의 목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인이 원하는 것은 장모가 살아있되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살아있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살아있어야 후견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살아있어야 장모 명의의 회사 지분과 재산을 처리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배우자를 둔 남편이 후견인이 되면 법적으로 그 모든 권한이 장인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장모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식이 남아있던 짧은 그 찰나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고 쪽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모님, 이제 알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동차 부품 관련 일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정비소 쪽에 아는 얼굴이 많았습니다. 장모가 사고를 당한 차량이 어느 정비소에서 마지막 점검을 받았는지 알아내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처음에 입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태수가 누나의 사고 이야기를 꺼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김태수가 테이블 위에 조용히 사진 한 장을 올려놓자 그제야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차량 점검을 의뢰한 사람은 박동식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점검 항목 중 브레이크 개통 정비 기록이 있었는데 출고 후 수정된 흔적이 서류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비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그 길로 보험사를 찾아갔습니다. 장모 명의로 가입된 보험 내역을 확인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나기 2달 전 장모의 보험 수익자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누구보다 빠르게 보험사에 연락을 한 사람은 남편 박동식이었습니다. 장모가 응급실에 실려간 당일 새벽
철민이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시각에 장인은 보험사 긴급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수는 그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철민에게 보냈습니다. 한편 철민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복원을 전문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충격으로 일부 파일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원업체 직원은 이틀 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부 복원이 됐는데요. 사고 직전 한 30초 분량이 살아났습니다. 철민은 업체로 달려가 영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화면은 흔들리고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약 20초 전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 개통 이상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했고 그 순간 영상이 끊겼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화면을 멈춰 세운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맞아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보험 수익자 변경, 사고 당일 새벽 보험사 연락, 약물 교체, 후견인 서류 준비.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저녁 철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인이었습니다. 한철민, 요즘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목소리는 낮고 느긋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닌 톤이었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유가 더 섬뜩했습니다. 괜히 정의감 넘치는 척 하지 말게. 자네는 이미 남이야.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 자격이 없어. 끝까지 들쑤시다가 다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만 알아두게. 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남으로 안 보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앉아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복원 영상, 보험 변경 기록, 정비소 진술, 투약 기록, CCTV 캡처. 아직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 박동식의 입에서 나온 말. 그것이 있어야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건물의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장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장모님. 이상한 낌새를 먼저 눈치챈 것은 서유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병동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간호사가 중환자실 앞에서 원무과 직원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장모의 담당 주치의가 보호자와 면담 중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서유진은 자연스럽게 스테이션 옆을 지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원이었습니다. 박동식이 장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더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기 요양을 시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금 상태에서 무리한 이송은 위험할 수 있다며 만류했지만 박동식은 이미 전원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였습니다. 서유진은 화장실로 들어가 즉시 철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원 절차가 시작됐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철민은 문자를 받고 10분 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김태수도 연락을 받고 1시간 뒤 도착했습니다. 셋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짧게 만났습니다. 전원 서류에 사인이 됐으면 막기가 쉽지 않아요. 법적으로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병원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서유진의 말에 김태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인간이 누나를 지방으로 빼돌리면 우리가 접근조차 못하게 될 거야.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전원을 막으려면 법적으로 보호자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가진 증거들을 한꺼번에 터뜨려야 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녹취가 없었지만 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철민은 병원 내부를 혼자 돌았습니다. 낮에 미리 파악해둔 동선대로 움직였습니다. 기록실은 오후 10시 이후 당직 직원 한 명만 남는다는 것을 서유진에게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철민은 복도 끝 비상구 계단 쪽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기록실 불이 꺼졌습니다. 철민이 천천히 복도를 걸어 기록실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민은 반사적으로 옆 화장실 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박동식이었습니다. 이 시각에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은 기록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열쇠였습니다. 기록실 문이 열렸습니다. 철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박동식이 기록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화장실 문틈 사이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류 내가 직접 챙겼어. 내일 오전에 구급차 부르고 약도 더 세게 들어가야 해. 그 여자 입 열기 전에 옮겨야 한다고.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이미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박동식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철민은 화장실 문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32초. 다행히 장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 입 열기 전에 옮겨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철민은 바로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움직입니다. 변호사 연락해 두시고 경찰서에도 미리 말씀해 두세요. 저는 병원 감사팀에 연락하겠습니다.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증거 다 준비된 거야? 네, 다 준비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철민은 장모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병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던 날 소연이 속삭이듯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도 잘 부탁해요. 나보다 엄마가 더 걱정돼. 철민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소연아, 이제 다 됐다. 내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 구급차 이송팀이 도착했습니다. 박동식이 직접 나와 이송 절차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시 한번 위험성을 설명했지만 장인은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처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여기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김태수가 있었고 서유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낯선 얼굴들이 따라왔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 병원 감사팀 직원,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였습니다. 박동식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걸어가 박동식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꾸깃꾸깃 접힌 쪽지를 꺼내 조용히 펼쳐 보였습니다. 한서방 나 좀 살려줘. 7층 약.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송팀 직원들도 의료진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작은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철민이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마지막 의식이 남아있던 순간에 남기신 겁니다. 남편분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 남기셨습니다. 박동식이 비웃듯 입을 열었습니다. 쪽지 한 장 가지고 무슨... 쪽지만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나씩 꺼내어 읽었습니다.
사고 차량 브레이크 개통 수정 정비 기록과 정비소 진술서. 사고 발생 2달 전 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 사고 당일 새벽 장인이 보험사에 직접 연락한 통화 기록. 이번 나흘째부터 처방이 없던 약물이 투여된 투약 기록. 7층 약재실 복도 CCTV 캡처 사진. 후견인 신청 서류 초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젯밤 12시 4분 병원 기록실 앞 복도에서 녹음된 육성입니다. 휴대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 입 열기 전에 옮겨야 한다고. 박동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동식은 뒷걸음질을 쳤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말도 안 된다. 다 오해다를 반복했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품이 있는 가장의 얼굴이 복도 한가운데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송팀은 철수했습니다. 철민은 그 모든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겁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됐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장모가 안전해졌다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장모는 신뢰할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새로운 주치의팀이 처음부터 다시 처방을 검토했습니다. 잘못 투여된 약물을 걷어내고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장모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소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모님, 소연이가 신혼여행 가서 사온 제주 초콜릿 기억하세요? 저는 별로였는데 장모님이 맛있다고 하셔서 제 것도 드렸잖아요. 그때 소연이가 얼마나 웃었는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 없으면 소연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그날도 철민은 면회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장모의 손을 살며시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철민은 굳어버렸습니다. 잘못 본 것인가 싶어 손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다시 한번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철민의 손을 잡으려는 것처럼. 장모님?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장모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철민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의식 반응이 돌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의식 반응이 돌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웠고 손을 드는 것만으로도 진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어느 맑은 오후 재활병동 창가에서였습니다. 장모가 조용히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서방. 철민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장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서 내 딸은 없지만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다. 복도 어딘가에서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이고 장모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뒤 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네, 어머니. 봄볕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재활병원 창가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소연이 먼저 떠나며 이어준 인연이 이제 끊어지지 않을 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은 핏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끝까지 놓지 않기로 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